또는 코인 또는 지금 말씀하신 공인인증 이런 내용, 블록체인 같은 내용들 그 당시에도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딱 일어서서 나갈 때 생각해 보니까 학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6개월여 동안 이 회사를 계속 추적을 해서 이 회사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증권회사에서 배운 거 하나는 남의 얘기만 듣고 투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하는 거예요. 그 회사를 찾아가고요,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적 가치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난 뒤에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죠. 제가 회사에서 저희 같이 지금 일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WM 본부에 있었습니다. WM 본부라고 하면 주로 증권사를 생각하시면 지점을 많이 생각하시죠. 저희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담당했던 흔히 말하는 부자들이라고 하죠. 부자들이 일반 부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SK 오너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 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수처럼 수조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투자처를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하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에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큰 카에 대한 좋다, 나쁘다라는 측면보다는 제가 판단하고 지금까지 이 회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고요, 투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의사결정을 내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어제 저녁에 만들었습니다. 약간 투박합니다. 왜냐하면 자료, 정보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흔히 말하는 자산가라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세미나는 아니고요, 5분, 10분 정도 보시고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을 갖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을 내고 그 모임에 참석을 하죠. 그래서 자료 자체를 약간 투박하긴 하나 그때 시점마다 시장에 맞는 상황으로 자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세련되진 못했지만 정확한 정보 의사전달을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제가 지방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관계로 지방을 많이 최근에 내려갑니다. 고성도 제가 여러 번 내려갔지만 시내권은 많이 가본 게 이쪽은 처음인데요. 지방을 내려가다 보면 최근에 보통 시내라고 하는 맨실에 있는 그 상가들이 문을 여는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경기가 안 좋다고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업이 됐건 또는 장사가 되었건 또는 어떤 투자 의사 결정이 되었건 지금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금융회사에서 또 금융을 목적으로 한 비즈니스 세미나를 할 때 첫 번째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기준 지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딱 2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큰카에 대한 기업 가치의 내용을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가 바닥이다, 경기가 살아난다, 이 기준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때 첫 번째 기준으로 주식시장을 봅니다. 많이 얘기하죠. 주식시장은 경기에 10개월 선행합니다. 이건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주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이론을 발표한 해외 연구가들이 얘기하는 통계치잖아요. 10개월 전에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고요, 10개월이 지나서 대체적으로 시장 경기가 바닥을 찍습니다. 이때로 살아납니다.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제 자료를 만들어 설명을 드린 부분이 뭐냐면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20년 3월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3월 이후에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2020년 3월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아마 1400포인트까지 바닥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10개월, 대략 한 21년 1월, 2월, 3월
이때 뭐 정부에서 부양책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너무 그 앞선 상황에서 경기 안 좋았기 때문에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반짝 경기가 좋았습니다. 이때 좋았어요. 일시적인 거겠지만 그리고 나서 뭐 전쟁이다, 물가 그리고 금리 올라간다 이런 내용으로 최근 1년 반 2년 동안 경기가 안 좋았어요. 지금 시장에서의 전반의 흐름에서의 지수 저점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난해 10월에 주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방문하십니다. 이 앞자리가 바닥이 아니냐? 바닥을 잡으면요, 대세 바닥을 잡으면서 시장 경기와 연동된 흐름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단순하게 저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방향성이, 추세가, 지수가, 흐름이 고점을 돌파할 때를 방향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의 직전 단계에서의 바닥을 우리가 경기 저점 10개월 선행지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10월의 바닥의 경기 상황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10개월을 딱 연장을 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올 7, 8, 9월 정도가 우리가 체감하는 시장 경기에서의 저점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완전 바닥이고요. 이때부터 털어보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장사를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권리가 없습니다. 상가들 다 문 닫았고요. 그렇다면 지금 3월, 4월이죠. 그러면 이제 슬슬 내가 요식업이나 어떤 시장에 장사를 할 때 가게에 대해서 걸림이 없는 가게들을 잡아서 아주 나이스 주류에 있는 그 상가에 대한 계약을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7월, 8월, 9월이 가면 이 부분에 대한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의 선제적인 계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가격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4월, 5월, 6월이 뭔가 일을 시작하고 투자하고 뭔가 집행할 때의 최적점의 시기라는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이제 보통 그 부자들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릴 때 시장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타이밍적 측면에서 볼 때는 투자 적절 시기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한 첫 번째로 지수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자들에게는요 단순하게 회사가 좋다, 성과가 많이 나다 이런 얘기 해봐야 씨알이 남겨집니다. 근거를 가지고 왜 좋은지, 어떻게 될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로의 설명을 드릴 때 투자 시기를 얘기합니다. 지금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 시기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투자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투자 종목을 얘기합니다. 종목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0만 원, 3,000만 원을 내고 왔던 세미나라고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현 시점이 어떠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적절한 시기다. 가락점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은 저희가 판단할 때 금리와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주시장이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10개월 뒤에 경기 바닥을 찍는다는 과거 통계적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상황 설명들을 많이 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요. 미국의 금리에 대한 내용. 방송에서는 뭐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미국의 얘기겠죠. 우리나라와 연동된 흐름에서의 내용은 환율입니다. 원달러입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경기가 안 좋았던 것은, 주시장이 안 좋았던 것은, 전체 투자 시기가 아니었던 것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환율 자체의 흐름은 1,350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최저점은 1,270원, 최고점은 1,360원이었습니다. 1년 동안 가격의 변화가 없었죠. 경기가 좋아지면요.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요. 수출이 늘어야 되고요. 무역 수지가 흑자로 계속 연속적인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환율이 계속해서 1,300원 중반대에서 움직이게 되면 수출은 일정 부분 잘 되겠지만 원자재 수입에 있어서 이 마진율이 초과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 자체가 그렇게 활발하게 성장하는 부분에 흐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엊그제죠. 파월 의장이 연준의 의장입니다. 최고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리 인하 얘기도 있지만 시장에서 뉴스에서 뭐 신문에서는 금리 인하 3회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이
보통 깡패 국가가 많이 하죠. 전 세계 금융시장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팬데믹 상황 하에서 시장에 4,500조 원에 대한 유동성을 팔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는데 재정 적자를 일으키면서 그 돈을 시장에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경기를 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미국 경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준이 되었건 한국은행이 됐건 일부 중앙은행이 됐건 모든 은행들은 돈을 풀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양적 완화, 양적 기축이라고 합니다. 또는 QTQE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500조에 대한 돈을 풀었던 미국 연준은 이제 돈을 회수해야 한다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양적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 논의했다는 얘기는 시장의 푼 돈을 다 지금 걷어들였다는 겁니다. 거의 다 4,500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금리가 내려가겠죠. 당연히 인하를 안 해도 내려갑니다. 시장에서 10년만 그 제가 미국의 기준이 되는 금리. 두 번째로는 금리가 내려가면서 환율을 두들기고 환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하락이 나오지 않겠지만 추세적으로 흐름의 측면에서 점진적인 흐름에서의 하향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의 경제 활동 늘어나고요. 최근까지 국내 경제 상황 하에서 완전한 바닥을 짚고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늘어난 추세가 아니에요. 수입이 줄어서 수출이 늘어납니다. 무역 수지도 9개월 연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흑자 규모가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숫자 같은 아주 소폭의 지난해 1월에 120억 불 적자가 나왔는데 이제 수준이 뭐 40억 불, 20억 불, 10억 불 이렇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요 완전한 빼러가기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경기가 좋았을 때 일반적인 평균 30년 동안 환율은 1,150원입니다. 1,200원 수준까지만 내려가더라도 전체적인 경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내가 가게에 대한 걸리고 없는 가게에 대한 계약을 합니다. 내가 어떤 투자 측면에서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진행할 때에도 지금 시점 바닥이라고 봅니다. 이런 전체적인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투자 시기를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 크게 큰 얼개를 잡았습니다. 지금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죠. 큰 카가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이 될지 아니면 부동산이 될지 부동산 조금 차이가 다르겠죠. 내가 투자 의사 결정 측면에서 지금이 타임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결론점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환율하고 금리 수준인데요. 넘어가고. 그럼 두 번째로 돈을 벌어야 돼요.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내용에서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고 모아서 저축하고 이걸로 꽉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금융회사에서는 대리금융, 하나은행,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그리고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글로벌 리서치에서 산업 동향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삼성경제연구소 예전에 그랬죠. 은행들에서는 부자들에 대한 이들의 투자 습관과 이들의 투자 패턴을 연구해요. 그래서 모든 은행들이 연 많이 되게 되면 12월 말이 되면 모든 은행들이 부자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발간을 합니다.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은행들은 왜 신뢰도를 가지고 부자들의 습관과 패턴을 알 수 있느냐면 그들의 고객이죠.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보통 10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은행당 보통 10,000명 이상의 100억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투자하고 이들의 패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판단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종잣돈, 그게 5천이든 1억이든 이 자산에 대해서 10배로 늘려야 됩니다. 과거에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할 때 집을 크진 않지만 해주셨어요. 저 애들이 지금 23, 22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보통 15억 합니다. 중간가가 아니고요. 중위 아파트. 전체 거래량에서 중위 아파트의 수준이 15억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애 둘한테 아파트 하나 사주려면 30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도 노후를 즐겨요.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도 자녀분이 될 것, 아니면 손주가 될 것. 현재 어떠한 내가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산다는 건 불가합니다. 투자 상품을 통해서 이 투자 상품이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났을 때 자녀들 또는 손주에게 집을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잣돈을 10배 불러. 근데 금융상품을 통해서 10배 이상을 불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게 부자들이 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대세 참여라는 게 기본적인 요 보고서들의 일반적입니다. 대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뉴스나 신문을 보게 되면 많은 타이틀의 헤드라인들이 있습니다. 정치면 말고요, 사회면 말고요, 경제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최근 AI죠. 지난해부터 AI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럼 대세가 AI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때 AI와 관련된 대세에 관련된 그게 주식이 되었건 뭐 상품이 되었건 또는 어떤 장사가 되었건 AI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왜? 대세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대박. 그러니까 우리가 종잣돈 10배를 불려서 그리고 이후에 대세에 참여해서 그리고 나서 10배 자산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억을 투자해서 10배 자산이 끈적히 나왔어요. 10억입니다. 10억을 부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10억 가지고는 자녀들에게 아파트 못 삽니다. 그렇다면 10억을 또는 5억을 불린 자산을 가지고 거기서 대박으로의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의 자산 증식이 나타나야지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전한 부자는 아니겠지만 부자로 가는 길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부자들이 하는 행동. 부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보고 배워서 벤치마킹해야 돼요. 부자라고 해서 태어날 때 부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행동들을 봤어요. 부자가 되는 과정들은 각각 행로는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그 일터나 투자 방법이나 습관들은 약간씩 달라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게 통계화된 자료가 보고서들이 매년 나오는데 여러분 안 보시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모르시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 49만 명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집계가 있고요. 그리고 강남 큰손 뭉식돈 장외 주식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에 투자해서는 단기간 내는 일정 기간 내에 10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장외 주식에 투자해야지만이 그 장외 주식이 10배, 20배, 30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종잣돈을 10배로 늘리려면 어떤 대상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 상품이 부동산이 아니고요. 금융상품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미 강남의 큰손들이나 부자들은 장외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죠. 첫 번째 결론점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첫 번째 투자 상품은 금융상품이고 금융상품 내에서 장외 주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 대세, 시류 여기에 투자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여기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지난 한 해 AI와 관련된 이슈가 어떤 부분에서 시장에서 활성화되었는지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뉴스에서라도 보셨을 때 엔비디아 많이 얘기 들으셨죠.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등 종목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최근 한 3년 동안 10배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7% 상승이 나왔고요. 한미반도체는 5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판단해보죠. 그래. 오늘 강연에 갔더니 김 대표가 AI에 투자하라고 해서 지금 AI 시류를 봤더니 반도체더라. 반도체 투자해야 된다. 아니죠. 시류는 바뀌는 거예요. 패션이지 않습니까? 경향입니다.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반도체였어요. 왜 AI가 대세인데 반도체가 지금까지 대세였느냐? 인프라. 모든 산업은 그 산업이 성장하기 전 단계에서 인프라, 그러니까 간접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확충이 돼야 돼요. 확장이 돼야 돼요. AI 발전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컴퓨터가 고성능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야 정보가 원활하게 빠르게 이게 소통하는 거죠. 이 잔이 마련돼야 그 위에 뭔가 놀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당연히 반도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해 반도체 움직였습니다. 올해 또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진화합니다. 발전합니다. AI의 진화라면 어디까지 갔냐? 최종적인 목표는 요거까지 갈 겁니다.
근데 로봇까지 하기는 좀 먼 미래고요. 로봇들 지금 투자하기는 조금 성급하고요. 두 번째 중간 단계에서의 그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해서 우리가 플랫폼 기업 많이 얘기하는데 플랫폼 기업 어렵습니다. 터미널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말해서 많은 자원에 대해서 그 통계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이버, 카카오 또는 와이콘즈 같이, 그러니까 대상 고객이 많으면서 이들의 행동 습관을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되어진 회사들, 이 회사들이 왜 두 번째 단계의 성공 단계이냐면, 궁극으로는 데이터 센터의 완벽한 그 반도체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걸 돈을 받는 상품화하는 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반도체를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회사를 벌겠죠. 그러니까 이 상품을 만들어놔 AI로 돈을 못 법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나 와이콘즈나 큰카나 이런 회사들이 AI를 통한 상품화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가 많아지게 돈막 그거는 무료로 했던 부분을 좀 더 고사양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료로 전환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벌는 겁니다. 확장되는 겁니다. 주시장들이 올라. 마지막 단계로는 애플이나 테슬라나 로봇 관련 아니면 기기들, 우리가 이제 예를 영화들 보면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다 모든 게 우리 화면처럼 보이죠. 요 산업으로 진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조금 몇 년 텀이 있죠. 중간 텀에서 반도체에서 플랫폼으로 가는 단계에서의 올해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이다. 그럼 투자를 한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투자 목적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두 번째 설명보게 되면, 첫 번째 금융상품에 투자해, 장애기업에 투자해, AI와 관련된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우리 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과정에서의 내용, 엔비디아가 정말 10개 올라갔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시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네이버나 등등등 회사들이 상품화를 내놓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뭐 올 2, 4분기, 3, 4분기 하면 여기에 대한 고객이 몇 명이 되고 가격은 얼마고 이 상품에 대한 효용성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집중화되고 부각이 될 겁니다. 주가 올라가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김진일 의장의 그 회사에 대한 발전 방향과 현재 가치 밸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 이제 뭐 8,000원, 9,000원 요 얘기 하시더라고요.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자나 개발자나 엔지니어들은 장사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직접적인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장사꾼은 그 회사의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표준화를 시켜서 그 밸류를 측정하게 돼요. 제가 판단할 때 와이콘즈 9,000원, 뭐 큰카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얼마나인데, 와 세상을 좀 모르는 사람. 저희들이 같은 이제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진행하는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서의 측면을 가진 사람들은 잘겠다. 이번 기회에 한번 오를 때 뭐 이런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선택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제 부자가 되는 습관에서의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투자 상품이 운용되는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는 시장은 뭐 거래소 시장이 있고 스타 시장이 있고 플렉스 시장이 있고 KOT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관장하는 기관은 달라요. 정부에서 증권시장과 관련된 관장 기관은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금융예탁원, 예탁원은 이제 돈을 발행하는 거고요. 세 번째, 금융투자협회. 이 세 기관이 정부 기관입니다. 이게 증권시장에 대한 통화를 합니다. 이 기관들. 증권거래소는 세계 시장에 대해서 관장을 합니다. 거래소, 코스닥, 코넥스. 거래소는요, 깐깐하게 삽니다. 타이트합니다. 조금의 유도리도 없습니다. 주가 조금만 올라가면 경고. 그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 반면에 KOTC 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관할합니다. 금융투자협회장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관장이 아니고요. 증권회사 사장단들이 투표해서 뽑는 그 협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생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합니다. 유연합니다. 주가 올라가는 거 오케이. 빠지는 것만 조절하죠. 그래서 모든 제도나 활용되는 방법에 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주식은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빠지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관들은 공매도를 쳐서 빠지기를 바라겠죠. 개인들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의 바다가 있는 KOTC 시장이 세 번째로의 투자 시장 측면에서 제격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고요. 기사에 보면 많은 설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머니터에 나온 기사에 보면 기업 가치 100억짜리가 단기간에 12조. 여기 보면 25,000%, 2,500배. 길지도 않은 시간 2,500배가 났습니다. 종목들이 KOTC. 그리고 이번에 다음 주에 아마 상장되죠. KOTC에서 코스닥으로 상장된 오사카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KOTC에서는 500원, 1,000원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면서 25,000원, 2만원 공모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럼 몇 배? 이것만 해도 40배, 50배 되죠. 이 외에도 지누스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매트리스 미국에서 완전 완판된 이 회사도 KOT 시장에서 거의 한 40배, 50배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 KOTC 시장만큼 주가 부양과 흐름이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시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와이콘즈나 큰카가 프로넥스나 코스닥으로 간다라고 했다면 투자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메리트가 없습니다. 조금 싸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현재 장외니까 상장할 때 조금 올라가겠죠. 서너배, 대여섯 배, 일곱 여덟 배. 딱 거기 서십니다. 시장에 가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납니다. 그게 KOT 시장에 갔을 때 본격적인 장외서 가격보다는 시장에 진입한 이후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초기에는 좀 흔들리긴 하겠죠. 여러 가지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시차를 두고 가격 형성에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콘즈, 큰카 의사결정에서 개인적으로는 KOTC 시장에 진입하는 내용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카에 대한 내용인데요. STO 스쿠니브 좀 전에 방송 프로그램에 보니까 반려견 지문 등록제, 그것도 굉장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반려견이 참 크고 여러 가지 공문서나 사문서나 문서화를 NFT화 시켜서 그거를 이제 보관하는 여기는 수수료도 크겠지만 저희 이제 돈을 보고 쫓아다니는 흔히 말 장사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시장에 돈의 생리에 따라, 돈의 흐름에 따라서, 돈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물이 어떤 물인가를 저희는 딱 판단합니다. 시장의 물이 어느 쪽에 돈이 쏠림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는 계속 합니다. 근데 어제 그제, 오래된 건 아니에요. 어제 그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뭐냐면 이게 이제 코인, 그러니까 SEO, 그러니까 올해 토큰 증권이라고 증권사에서 발행을 할 거거든요. 다만 원래는 올 초에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이건 이제 국회에서 의사결정 진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총선이 있다 보니까 총선 이후로 미뤘어요. 증권사는 완벽하게 시스템을 다 구축해놨어요. 회사별로 토큰증권, STO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이면서 실물자산이긴 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건물에 대한 요만큼에 대한 사무실에 대한 가치를 암호화시켜서 서로 나눠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가가 올라가면 여기 올라가겠죠. 그럼 그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또는 뭐 가수들한테 음원, 그림, 골동품 등등등등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올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암호화된 인증을 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강아지 1,500마리가 있지만 반려묘 1,500만 마리가 있지만 이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시장의 대체가 360조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관들이 판단합니다. 물론 당장에 360조는 아닙니다. 2030년 360조 시장이 토큰증권에 썰린다. 올해는 대략 한 3, 40조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3, 40조를 다 큰카가 수익원으로 발생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유추해서 판단하고 그걸 결정하게 되면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인증을 기반으로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증권회사는 IPO,
내가 너희들의 등록 인증을 해줄 테니까 인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내라. 이게 대략 1,000억 내외가 됩니다. 큰 회사들, 예전에 한 2년 전에 크래프톤이나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일시에 500억을 냈어요. 이런 큰 회사들 있고요. 작은 회사들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아주 축소해서 잡았을 때 증권회사들이 인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대략 1,000억 정도를 수입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 수수료만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들은 상장 유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인증해주는 거죠. 이거를 거래소에서 대략 기업들 별로 해서 2억에 3억을 받습니다. 이게 5천억 정도 돼요. 대략 인증 관련 부분이 한 해 국가증권 시장에 6천억에서 7천억 정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STO 시장에서의 인증 관련 비용이 얼마가 나올까 판단을 해보게 되면 올 한 해 70억, 앞으로 10년 내 700억. 근데 큰카가 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죠. 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지금은 국내 유일이고 세계 유일이라고 하지만 장사 잘 되면 금방 따라옵니다. 그래서 투자 모형을 세울 때도 이 시장 진입장벽이 얼마나를 우리가 많이 판단하거든요. 근데 당분간은 계속 유리할 것 같아요. 일정 기간 왜 기술에 못 따라오니까. 그렇다면 여기 70억인데 70억 부분에 우리가 아주 작게 잡아도 한 20% 잡아도 여기 한 100여 분 계시는데 100여 분이 지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 때 요 STO 증권에 대한 인증 부분이 수입원으로 발현시킬 때 1년에 1,000만 원 이상 된다라고 저는 수치적 측면에서 러프하게 계산해요. 이런 시장들이 저는 제가 속해 있는 증권 관련 시장에 대한 수익원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큰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WM 관련된 투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회사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 의사결정은 이미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디테일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러프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연 부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를 때 이렇게 사는 건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KR 리서치 김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가슴이 벌렁거리시죠? 네. 땀 흘리시는 거 보셨죠? 이 안에 공간이 얼마나 열기가 대단한지 오늘 한 150여 분 정도 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국연합회 공인인증원은 우리 또 김대준 대표님이 또 잘 몰라요.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 지점장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아까 등기 한 건이 되어지는데 등기의 컨텐츠는 인간에서 동물까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컨텐츠가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등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등기가 한 건이 이루어질 때 등기사들은 한 건 등기할 때 25,000원 50%를 가져갑니다. 남은 25%의 남은 50%의 반씩 본사가 25% 지점장이 25%를 가져가요. 그럼 건당 12,500원이 발생되어지는데 여기에 저는 발생되어지는 건수들이 아까 부동산 시장만 보더라도 또 반려동물 시장, 그 다음에 기타 명품 시장, 그 다음에 귀금속 시장, 자격증 시장, 이 모든 것들이 다 콘텐츠가 등록이 될 때마다 12,500원.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열람으로 이어졌을 때 부동산 하나 등기해놨더니 임대를 해놨더니 보러 온 사람마다 열어봐야 되잖아요. 이 열람 수수료는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수익 가치까지 버틴다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될 것이고요. 지금 기존에 평가하는 기준, 우리 기술 개발자가 잘 모른다고 김대준 대표님께서 까는데요. 제가 또 김대준 대표님을 까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점장이 안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기술력을 가지고 가는 부분을 가지고 두 분께서 말씀을 하신 거고 전국에 480명의 지점장들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떠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480명이 각 지점장들이 자기 수익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움직여지기 시작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NFT 공인인증 평가사들 즉 등기사들이 다니면서
등기를 하면서 떠들기 시작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를 다 교육을 시켜서 등기사로 다 만들려고 하는 게 제 기본 목표입니다. 아까 여기 공인중개사님이 오셨는데 공인중개사 처음에 민간 자격으로 시작했습니다. 국가 자격으로 바뀌었잖아요. 왜 바뀌어줬어요? 네? 일을 하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국가에서 인정해줘 버리는 거거든요. 공인. 네. 우리 등기사들이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돼요. 그걸 늘리면은 제가 앞장서가지고 데모 꾸미잖아요. 네. 내가 대한민국 국회 청와대 앞에 가서 혼자 단독 시위를 해서라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 자격으로 바뀌게 된다면 이거의 가치를 더 상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까 그 시장을 이야기했잖아요. 인증 수익에 대한 그 시장에서 뭐 아까 700억 이걸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20% 아까 정도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90%까지 우리가 장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신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태준 대표님께서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정말 옆에서 땀을 흘리는데 제가 가서 닦아드릴 수도 없고 이 열기를 어떻게 식혀야 될까 하는데 제가 열기에다가 휘발유를 좀 더 부어버린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혹시 이렇게 질문 사항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김승일 의장님 앞에 좀 모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다 질문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제가 정확하게 딱 3분만 그리고 내가 말 자신 없는데 막 여기 그 질문하면서 횡설수설 연설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 강의를 해버려요. 질문하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중간에 마이크 잡으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간결하게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3분 정도만 받아서 우리 김승일 의장님 강의를 마이크를 좀 드려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나상봉 먼저 우리 김진희 대표님 방송에서 괜찮겠어요? 방송보다요. 네. 제가 우리랑 간단하게 하거든요. 네. 오늘 한 800만 원짜리 많이 제가 감내해야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김대중 대표님 지금 뭐 방송이나 언론 실제 정권 분석가로 TV에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런 자리에 서기가 진짜 부자들만 상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주식을 잘 모르잖아요. 이런 부자들이 수천억씩 관리하는 증권사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데서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는지 근데 아주 순진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대에 인공지능 우리 모든 데이터가 인공지능에 사용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코스닥이나 이런 데는 조금만 올라가도 경고돼서 관리 종목으로 편입돼 버리고 그래요. 그럼 벌고 싶어도 많이 못 벌잖아요. 저런 이 KOTC 올라가면 얼마든지 변동성이 벌 수가 있어서 장점이 많은데 너무 소박하게 본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러면 얼마나 번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엔지니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강 박사님 또 그걸 또 수백 배를 또 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술적인 거 뭐 실제 인증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받고 또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 네네. 저희들이 그 지점장님들이 지금 아까 이런 자격증을 따야만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점장님들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10만 원씩 회사에서 지원해 줍니다. 상급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은 30만 원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근데 30만 원을 내고 해야 되는데 10만 원씩을 지원을 해드리니까 20만 원 가지고 따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점장으로만 있으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2,500원의 수입이 발생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격증을 딴 상태가 되면은 내 지역에서 내가 등기를 했을 때 25,000원 벌고 12,500원을 또 벌어요. 근데 제주도 놀러가고 아까 조혜훈 지사장인데 제주도에 놀러가서 하나 등기했더니 25,000원 나가 또 벌어요.
근데 그 22,500원은 제주의 지점장이 가져가는 거죠. 이런 형태의 구조로 우리 지점장님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10만원 특혜만 준 게 아니라 지점장이 되시고 나서 일반인들을 등기사 자격증을 따라 해서 보냈어요. 그럼 교육을 추천해서 보내면은 10만원씩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교육에 10명을 내가 보냈다. 그럼 100만 원인데 440만 원 주고 지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소득 들어오기 전부터 내가 44명을 추천을 하면 원금 회수가 끝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44명을 기본으로 인증을 해 등기사로 추천을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제가 바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달부터 바로 수익이 나오게끔 등기를 시작해야 이걸 해야 되려면 기술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은 다 되어 있지만 거기서 전산 시스템에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사람이 등기를 했는데 누가 등기를 해줬느냐, 어떤 등기사를 해줬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얼마 주고 이 사람한테 얼마 주고 저 사람한테 얼마 줘야 될 것인지 이게 전산에서 자동으로 분류가 돼서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다 돼야 되거든요. 그게 자금 배치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진행이 되게 되면 바로 이번 달부터 수익 구조로 바로 갈 수 있게 시스템은 다 끝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번에 11만 원씩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삼아서 있고 그건 수당이 없다라고 먼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등기를 해도 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현금으로 찾을 수가 없다. 이제 왜 여기서 회사에서 지금 부담을 해서 등기 비용의 기본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기간이 지나면은 삭제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집에 가셔가지고 아까 등기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두 건씩 꼭 해보시고 6개를 갖고 있다 지점을 그러면은 자기 지갑을 열어보면 66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12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소중한 것들 간단한 것들도 좋아요. 저도 여기 금배지도 해놨고 저의 뭐 사진을 가지고도 해놨고 제가 아까 앞전에 지난주에 우리 원장님하고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사진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사진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80, 90이 됐을 때에는 그 사진은 저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나의 자산이 됩니다. 왜죠?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이기 때문이죠. 네? 내 후손들한테 갔을 때는 그것은 유일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등기가 돼 있다면 그걸 암호화로 저장이 되고 그게 등본으로 열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게 묘지를 이야기했어요. 묘지. 묘지. 파묘가 아니고 묘지. 묘지를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단이 지금 뭐 안 팔리고 뭐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군단이 제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군단이는 뭐냐? 노인정에 가면 돈 엄청 나와요. 서울 깍쟁이들은 돈이 안 나와. 생각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군단에 가가지고 묘지 있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묘지 열심히 다녔어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열심히 다녔는데 자제분들 다닙니까 하면 안 다닌다고. 근데 이 어린 젊은이들이 철이 들어서 보니까 할아버지 산소 가려고 봤더니 없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산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 지금 등기해놓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 아들들이 내 손자들이 우리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검색을 했더니 그 할아버지 묘소와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다. 우리 할머니는 형보양치했다. 이런 내용이 스토리가 다 있고 그걸 클릭했더니 이 스마트폰이 GPS로 연결이 돼서 그 산소까지 길 안내까지 해줘버리네요. 이 시스템을 지금 여기에다 집어넣어요.